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의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부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점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아,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요.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음.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빙하까지 덮친 지구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진짜라.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던데 말이야. 자, 그런데 네.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들은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 물질로 발표한 근원.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이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입니다. 입고 있는 외투로 불의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게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거, 라이터나 그럼요. 그냥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 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 발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꼬물꼬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잔해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도 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 진료팀을 만난 돌마 타마. 아우 다행이다. 결국 잔해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자,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아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 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되게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 내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1998년 6월 3일) 오전 11시 시속 200km를 달리던 독일의 고속열차 이체에 목적지인 함부르크를 130km 남긴 지점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열차 사고. 보시다시피 각 열차 차량은 제각각 분리되면서 탈산. 그중에 3호차는 콘크리트 다리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다리 기둥이 무너져서 뒤에 오던 열차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선로 위. 행복한 여름 휴가를 꿈꾸며 열차에 몸을 실었던 101명의 승객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독일이 그렇죠. 그 이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 KTX 같은 고속열차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예. 네. 근데 이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하지만 진상조사 뒤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재라고요? 그렇죠. 1991년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하게 된 독일. 기술공업 강국답게 고속열차 이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엎어질 정도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소음도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독일의 철도 기술진은 고속열차 긴급 점검에 돌입, 승차감을 안정시킬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체의 열차의 바퀴는 바퀴 하나가 한 덩어리의 강철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형태였는데요. 이걸 두 개의 바퀴를 결합한 듀얼블록 제품으로 전격 교체. 그런데 문제는 이 듀얼블록 바퀴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마모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트램 회사는 사고 1년 전부터 철도 주식회사에 사고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2달 전에는 이체의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체의 열차 바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나 해요. 예? 라며 이 모든 경고를 싹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당시 독일 고속열차의 바퀴 안전성 검수 방법이 그냥 육안 검사였다는 겁니다. 랜턴으로 불을 비춰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는 겁니다. 7년간 마모된 바퀴가 선로 위에서 끊어지면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고속철도 참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대참사를 맞고 나서야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바퀴를 다시 모노블록 형태의 튼튼한 강철 바퀴로 교체를 하고요. 열차 바퀴 점검 방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독일이라면 만약에 저런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처리하겠죠.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더 조금 그렇잖아요. 좀 네.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근데 왜 그랬지? 2017년 8월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 북부에 위치한 마을 카사미촐라 테르메를 강타한 규모 4.0의 지진. 여러 채 건물이 붕괴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스러운 기지로 두 동생의 목숨을 구한 11살 꼬마 영웅이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이름은 치로 마르몰로. 자, 치로는 생후 7개월 그리고 7살 난 동생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고 없던 지진이 발생하면서요. 순식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치로와 동생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갇히고 맙니다. 자, 한편 사고 직전 욕실과 주방에 있던 부모님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삼형제. 켜켜이 쌓인 건물 잔해 더미에서 몸집이 작은 어린 삼형제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 이 시그널의 정체는요. 11살 맏형인 치로가 빗자루 손잡이로 큰 시멘트 잔을 톡톡톡 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소리였어요. 아우 다행이다. Lo so perché stiamo arrivando, Marco! Stiamo arrivando, non ti preoccupare! 그래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결국 치로의 기지 덕분에 구조대는 삼형제가 파묻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지진 발생 7시간 만인 새벽 4시. 생후 7개월인 동생을 먼저 구출. 뒤이어 7시간 뒤인 오전 11시엔 7살 동생을, 그리고 맏형 치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본인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동생을 깨워서 침대 밑으로 데려가 피신을 먼저 시켰던 겁니다. 대단하다. 자, 위기의 순간 놀라운 기지로 동생의 목숨을 구한 꼬마 영웅 치로. 아주 칭찬해. 그렇지 그렇지.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세상.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어머,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설익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설익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냅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설익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 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로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2017년 6월 17일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 레이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는데요. 자, 이 산불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6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족과 마을 주민 등 12명의 생명을 지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Rebentar, a impressão que eram as garrafas do gás, era horrível. Os troncos aqui, eram as chapas das coberturas, pelos ares. 이 놀라운 사건의 전날, 수도 리스본에서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비탈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 수백 명과 소방차 160여 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지만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구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을인 노데이리뉴의 주민들은 도로 진입로가 끊겨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가 있었는데요. 엄마, 얼른 차에 타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애미는 늦었다. 너라도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딸의 의지는 불길만큼이나 끈질겼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의 눈에 포착된 이것. 뭔가요? 물탱크였습니다. 오. 자, 물탱크를 보고 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녀. 이윽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을 포함한 12명은 이 물탱크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무려 6시간을 버텨냈고요. 무사히 가족과 주민들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껴준 거예요. 게다가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열이 중요해. 네,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마리아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불길에 갇힐 뻔한 사람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카리브해 휴양지인 산 안드레스 섬 공항. 한 비행기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추락하듯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동강이 난 기체.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사고 현장.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로 승객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31명의 탑승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130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사고에서 전원이 거의 살아남은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킨 작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산 안드레스 섬의 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불과 지상 80m 전에 조종실 앞쪽으로 강력한 빛이 번쩍 났습니다. 번개가 비행기를 향해 떨어진 것이었는데 아유. 이 엄청난 뇌우에 그만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사실 100m면 내려가던 중이었을 내려가던 테고 중이죠.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이게 사실 이 급박한 시간에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급히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정시키며 안내 방송을 했고요. 공항 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체 착륙을 시도. 그 결과 다행히 또 무사히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으로 인한 큰 충격에 비행기의 기체는 조종석과 좌석들이 따로따로 해체되면서 세동강이 나는데요. 이는 2차 폭발과 함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기체의 화재를 막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고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 아내와 제가 서서 뒤를 바라봤을 때 뒷좌석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추락하고 의자가 바닥에서 빠졌어요. 우린 벨트를 맨 채로 비행기 안을 굴렀어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엔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먼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 조명, 이 화분, 이 의자 뭐 같은가요? 아 너무 그냥 세련돼서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냥. 그냥 그렇죠, 네. 느낌이. 북유럽 네. 스타일인데요? 예. 하지만 사진 속 생활 인테리어 용품들은요,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부 충격과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스탠드 조명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렇지. 헬멧과 가운데 등이 비상용 손전등으로 바뀌고요. 원래 등이 있던 데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화분 역시 윗부분을 쑥 들어올리면 순식간에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의자는 저 다리를 빼가지고 네. 비상용용 뭐 지팡이나 아니면 뭐 목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발. 의자가 제일 상상이 안 돼요. 저 밑에 뭐 공간이 있긴 한데. 공간이 있어요. 내가 저걸 못 봤어. 의자 바닥에 손잡이를 돌려서 분리하기만 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등, 척추까지 보호되는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머리나 목 쪽으로 뭔가 떨어질 경우에 저거를 쓰고 다닌다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소 가정에서 재난 대비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구비하고 있더라도 거실이나 방 이렇게 내 손 닿는 곳에 꺼내두진 않습니다. 자주 쓰지도 않은 거. 어딘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안전장비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문 손잡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밤에만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리만 하면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고리는 자동 충전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시판만 된다면 실용성 만점인 재난 대비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일 공감됐던 게 재난 대비용품들은 어디다 박아놓거든요. 다들 있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창고 깊숙이 갖다 놓으면 그렇죠. 언제 찾아요? 안 그거를. 찾아요. 예. 예.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이미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선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특한 로봇의 정체, 드론인데요. 중국의 한 드론 제조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 3월까지 드론이 수색 활동을 통해서 구조한 인명이 전 세계에 무려 5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산에서 실종된 후에 사망한 70대 노 부부의 시신을 드론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요. 현재 건물 붕괴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로봇은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건물의 잔해의 그 좁은 틈을 들어가서요. 머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거 근데 아무나 막 휘어가지고 어.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단순 수색을 넘어서 로봇이 곧 인명을 구조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난 로봇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재난 현장 속의 구조 활동과 관련한 총 8개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무려 석 대의 로봇이 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고요. 재난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건요.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하죠? 박수.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쟁쟁한 과학 선진국의 로봇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죠. 작년 7월 중국에선 태풍 네타파계의 영향으로 침수, 붕괴, 산사태 등이 일어나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호 근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무려 600만 평이 넘는 논밭은 물론 약 6천 명의 농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위기를 이 악물고 견디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사히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인들인데요. 당시 대민 지원을 위해 이 마을에 온 군인들은요.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치는 호수를 막기 시작했지만요.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농민과 논밭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댐을 만들어 침수를 막자. 자, 먼저 여단장이 논둑으로 뛰어들자 부하들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그 뒤를 따라 직접 자신들이 인간 모래주머니, 인간 댐이 되었고요. 야. 직접 몸으로 거센 물살을 견딘 시간만 무려 6시간. 오직 농민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틴 인간 댐 덕분에요. 무너졌던 논둑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저녁 무렵 복구를 모두 끝낼 수 있었고요. 인명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벼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와,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는요. 온 도시를 마비시킨 재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려 약 244명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 존 켈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병이었던 존 켈러는 은퇴한 이후 뉴올리언스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하고 맙니다. 카트리나는 뭐 지금 들어도 무섭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살벌한 자연재해였죠. 자, 카트리나 때문에 존 켈러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외부와 고립됐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식품이며 생필품 약탈도 빈번해져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존 켈러는 다행히도 집에 카약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존 켈러의 아파트에 고립된 244명의 주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존 켈러는요, 먼저 젊은 사람들을 모은 뒤 근처 상점까지 함께 수영을 해서 불 피울 연료며 아이스박스를 챙겨왔고요. 아파트에 있던 모든 음식과 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고 요리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의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미군의 헬리콥터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구입된 지 무려 6일 만에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해 아파트 주민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존 켈러는 환자들이 질서 있게 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지휘했고요. 헬기에 탈 수 없는 주민들은 모터보트나 에어 매트리스에 태우고 존 켈러가 직접 노를 젓거나 물속에서 매트리스를 밀어가면서 구조대가 대기 중인 뉴올리언즈 공항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영웅이다, 영웅. 대단하다.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네. 숙명의 힘으로 해요. 근데 정말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에요. 예.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영화 제작 요청까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존 켈러는 영웅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지금도 노숙자 복지 문제에 참여하는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뜨려.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런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이 런던의 24층짜리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무려 약 79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 꼬마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12층에 사는 6살 하은 양은 부모님이 외출을 한 뒤 반려견 해피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일단 뛰어나간다. 네. 무서우니까. 나가서 뭐 다른 어른을 만나서 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막 끄려고 막 아, 오히려 나가지 않고 끄려고 한다.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해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 양은요. 예. 여러분 두 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집을 나오면서 먼저 집 현관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건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예. 심지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났어요! 피하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거 더 대단하다. 대단하죠. 다행히 10층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음성을 듣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하은 양의 집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지만요. 다행히
자연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하은 양이 다행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요.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겁니다. 라면서 이 하은 양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은 양은요,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남부 소방서에서 수여하는 꼬마 영웅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귀여워. 실제로 하은 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잘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까불지 않고. 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잘한 그 어린이집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정말 재난의 명문 저기 어린이집. 재난 대비. 예, 재난 명문 어린이집. 재난의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정도로 저희가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재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곳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재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 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네.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죠. 깐깐하게 해주죠. 예, 예. 혹시 모를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아, 진짜. 주택 572채 침수, 농경지 약 36만 평 침수, 재산 피해 약 685억 원. 2014년 8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말 그대로 재난 상태가 된 부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장군은 피해가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1m 50cm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들은 근처 다리 위로 간신히 대피했는데요.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이 모두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떡해. 이때 다리 위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 이대선 손평조 구봉철 씨. 이 부산 사나이 삼총사는 아기와 아기 엄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대선 씨는 굵은 밧줄, 로프를 준비했고요. 손평조 씨는 그 로프를 집 문에 연결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부산 사나이 구봉철 씨가 아이 엄마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던 찰나 마, 그냥 가면 뭐하노? 알을 구하려면 이걸 가져가서! 이대선 씨의 부인께서 구봉철 씨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고무대야. 김장할 때 쓰는 그 빨간색 고무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구봉철 씨는 아이를 고무대야에 조심히 태우고 발도 닿지 않는 곳을 로프에 의지해서 건너고 또 건넜고요. 약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합니다.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려는 선량한 마음과 번뜩이는 기지까지 정말 이 부산 사나이들 쏴라 있네! 고무대야가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고무대야로 생명을 구한 이분들처럼 화재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던 니말 시리 반다라. 그는 일남 일녀를 둔 아빠이자 동시에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 모두를 부양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니말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인 건 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말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후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저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난 집에서 겨우 대피한 한 남자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요. 불길은 이미 무섭게 번져 있었고요. 심지어 집 입구까지 불이 번져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니말은 오로지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니말은 점점 더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할머니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하셨지만요. 안타깝게도 어머. 니말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사 결과 얼굴과 목, 손목 주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아이고. 기도와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내던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니말은 지난 6월 불법 체류자로는 처음으로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냥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불법 체류자인 거 안 걸리는 그치,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털도 안 나고 가만히 잘. 그렇죠. 더 고마운 마음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네. 예, 뛰어든 거죠.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이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닥 같은 조심해야겠네요.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 네. 이왕이면 밟지 마시고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 예.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마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로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도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존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누가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뽑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소면 생각해봐.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곤란했던 바로 참치캔이 너무 좋지. 가장 좋은 참치잖아요.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좀 먹고 싶다. 또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셨는데요. 굉장히 네. 괜찮네요. 자, 이어서 특집 나와 가족 살리는 재난 대비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19입니다. 꼭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갑자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빨.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하죠? 5글자로 인류의 지혜다.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유비무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저는 국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수요? 지난해 3월 23일 밤 11시 무렵 강원도 양양군 1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한 빌라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한순간 매캐한 연기가 빌라를 가득 메웠는데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주민들의 목숨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이야! 불이 났어요! 자, 귀가하던 길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한 남성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잠든 주민들을 깨우고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어오던 길이었으면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불이라는 게 되게 순식간에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죠. 심지어 이 남성은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한 채 망설임 없이 곧바로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치솟는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는데요.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얼굴 주변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곧이어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자 이 남성은 화상 치료도 받지 않은 채 황급히 현장을 떠나버렸는데. 아유 세상에. 사실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 살린 초반에 거거든요. 그 네. 일일이 알려드리면서 깨운 거거든요. 근데 왜 현장을 떠나신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민들을 구한 이 영웅의 정체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율다 셰프 알리 아크바르라는 청년으로 그는 불법 체류자였던 겁니다. 자, 공사 현장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부상까지 입었지만 그는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이후 치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진 알리를 걱정한 이웃 주민이 그를 찾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자, 불법 체류자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알리의 치료비가 무려 7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다친 게 아니라 남을 구하려다가 다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알리의 딱한 사연을 들은 주민들, 이번엔 이들이 알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자, 알리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알리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알리는요. 다음 달인 5월 1일에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쉽게 결정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법을 바꿔서라도 이분에게 아예 정식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린 사람이 몇 명인데. 근데 저분이야말로 이제 본인 신원이 발각이 될까봐 아예 뛰어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럼. 뛰어든 거잖아요.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자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라는 국민 청원 글을 게재했고요. 야. 4만 5천여 명이 따뜻한 마음을 여기에 보탰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 느끼는 건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지난해 8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알리는 보건복지부 의상자 증서를 받으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얻게 됐습니다. 아, 그렇지. 잘했네. 자, 뿐만 아니라 L기업 의인상을 수상하고 또 S기업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 외국인 히어로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왜 부필 속으로 뛰어들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하잖아요. 멋있다. 지난해 9월 4일 아침 7시 무렵 러시아 노브시비르스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연기가 치솟는 3층 창문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여기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애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3살, 4살 난 두 아들을 키우던 엄마 류보프 파블루니냐였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아이들 너무 어린데 이거 사고 나면 대처를 잘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잠에서 깬 파블루니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할 땐 이미 집안이 화염에 휩싸인 뒤였고 불길은 점점 새의 모자를 향해 다가왔는데요. 아유, 어떡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곧바로 아이들을 안고 필사적으로 창가로 향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블루니나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들은 곧바로 화재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소방대원을 기다리기엔 언제 뜨거운 불길이 이 세모자를 덮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바로 그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간 이웃. 잠시 후 그가 손에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이불이었습니다. 야, 순식간에 그런 그래도 판단했네. 와, 진짜. 그리고 그 순간 한마음이 된 이웃들의 손길은 일사불란하게 이불로 향했고요. 있는 힘껏 이불을 펼친 사람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믿음 하나로 파블루니나는 3층 창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냈습니다. 더 어려워. 애기는 두 번째 애기는 더 어려워. 어떻게? 이게 잘 떨어뜨려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오! 와, 근데 진짜 보는 것만 해도 진짜 심장이 내려왔네요. 아, 이게 저게 사실 좋은 뜻으로 한 거지만 아이가 또 다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도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받아야 되니까. 사람 본능이 뒷걸음질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 진짜. 근데 마을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니네 보니까 이게 다 합심해가지고. 그렇죠. 아이들을 무사히 받아낸 이웃들은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다독였고요. 이번에는 엄마 구출 작전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언제 불길이 위로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웃들은 4층 창가에서 파블루니나가 있는 3층으로 밧줄을 내려줬고요. 윗집에서. 그 덕분에 그녀 역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모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에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모두가 합심을 했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아래. 대피하는 사람 없이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구하는 거잖아요. 2017년 4월 29일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강력한 토네이도. 당시 도로를 달리던 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강물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대? 토네이도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와, 우리 지금 차오르고 있거든요. 불고 있죠. 저 되게 위험한데. 문도 안 열릴 거야.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았고요. 꼼짝없이 침수된 차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이봐요, 괜찮아요? 우리가 구해줄게요.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들.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한 남성들이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급하게 급류로 뛰어듭니다. 급류로. 어머, 어떻게 저기 계시네. 한두 분이 아니네. 본인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물이 금방 불어나. 그래. 지금 저 성인 남성이 이겨내기 가는 걸 쉽지 않아. 힘들어하잖아요. 겨우 간다고요. 와.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시민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또 뭐야? 어! 아이가 있다고? 아기가?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4개월 된 남자아이와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묶여 있을 거네 또. 묶여있죠. 그렇죠. 카시트니까. 이 어린 남매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은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만든 초인적인 힘 때문일까요? 시민들은 간신히 어린 두 남매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아우. 아 진짜 그랬어? 나왔어. 지금 저거 맞죠? 빨간 분. 안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네, 빨간데 옷 입으신 분. 빨리 인공호흡 해야지. 아유. 아기가 살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 이 구조된 아이들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어떻게?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작고 소중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심폐소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제발. 울었다. 우와! 와, 웬일이 영웅이네. 진짜 웬일이니. 진짜 다행이다. 아, 숨소리가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행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시민들은 꺼져가던 생명을 살렸고요. 이후 구조된 아이들의 부모까지 가족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유. 웃는 거 봐. 다행이다. 아유, 살았다. 다행이다. 건강하네. 세상이 각박하다. 사람 원래 악한 존재다. 이런 거 얘기 듣다가도 저런 거 보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희망은 있죠. 2014년 8월 6일 오전 8시 50분경 출근 시간으로 인파가 붐빈 호주의 한 전철역. 갑자기 비명과 함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동차에 타려던 남성의 한쪽 다리가 플랫폼 사이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 저대로 출발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이때 남성의 뒤를 따라 전동차에 타려던 시민이 다급하게 영무원을 불렀고요. 달려온 영무원은 전동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사인을 보냅니다. 출발은 안 한 거네 그러면. 다행이네. 일단 정지됐네. 출발 안 해요. 네. 자, 하지만 다리가 꼼짝도 안 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영무원과 시민이 힘을 합쳐 남성을 구조하려고 했지만 플랫폼 사이에 낀 남성의 다리는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게 꽉 낀다고. 저대로 끼면 그 기차 그 무게 때문에 피도 안 통하고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다리가 빠진 남성은 점점 고통을 호소했고요. 승객들은 그를 걱정하며 점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무원에게 다가온 한 여성.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 여성은 영무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동차를 밀어봅시다. 그리고 그녀의 제안에 현장에 있던 시민 60여 명이 망설임 없이 일제히 전동차를 밀기 시작했는데요. 일사불란하죠. 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저거 봐. 아름다워. 여러분. 진짜 한 손이라도 저 힘을 보태네요 다들. 위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된 걸까요? 전동차는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대박. 시민들은 남자가 안전할 때까지 전동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플랫폼에 다리가 끼었던 남성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 모두의 힘이 없었으면 저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성을 구한 시민들은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기 때 히어로 찾잖아요. 네. 정말 아이언맨 아니면 원더우먼 같은. 근데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모이는 힘, 사람들의 힘이 진짜 영웅인 것 같아요. 2019년 11월 29일 영국. 이슬람 극단주의자 우스만 칸이 일으킨 테러로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테러범 우스만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테러 당시 더 큰 피해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뭐야, 맞서는 분들이 계셨네. 대단하죠. 소화기 아닙니까? 근데 총 들고 있잖아, 소라.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후 2시경 런던 브리지 인근의 한 전시관에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폭탄조끼로 무장하고 양손에 흉기를 든 테러범 우스만이 모두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폭 테러의 위험 속에서 전시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황급히 대피를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요리사, 전시관 직원, 행인들, 이민자들까지 똘똘 뭉쳐서요.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닥친 대로 잡아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소자까지 이 테러범에 맞서며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테러범이 있으면 되게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정말 목숨 걸고 용기 있는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엄청 용기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시민들의 진압이 이어지자 전시관을 뛰쳐나온 테러범 우스만.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런던 브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런던 브리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한 사람은 소화기를 분사해 우스만의 시야를 가렸고요. 또 한 사람은 건물에 전시 중이던 고래 뼈를 가져와 휘둘렀고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차에서 내려 그를 걷어차고 흉기를 빼앗는 등 어머. 함께 힘을 합쳐 테러범 우스만을 제압해 대형 참사를 막아낸 것이죠. 저희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내 용기가 모두를 구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테러 위기를 막아낸 위대한 힘. 너와 나,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또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제 식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습니다.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진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아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끄기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문이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저 회를 시켜.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예. 아니 너무 짜증 기분이 섞인 좋아. 말은.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아, 시민의식이네. 저 어, 이야 풍해가 일사불란하네. 달라지듯이 일사불란해. 정말. 아저씨 차.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거든요.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